때론 내 천불 걸고 진심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어디가 끝인지 알 수는 없겠지. 부끄러움을 뚫고 무리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순 없을 거야.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깨닫기 위해 어느 날 조용히 난 길을 나섰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딘가 새롭고 낯선 곳을 찾기 위해 이제부터 난 저 멀리 떠날 거야. 빛나라 너의 이름, 너의 내일, 너의 꿈꾸던 요즘 하루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기말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더 짧아지는 것 같고 머릿속은 할 일로 가득한데 정작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붕 떠있는 느낌도 들고요. 강의실 창문에 닿는 바람은 어느새 겨울인데 우리 하루는 아직도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죠. 바쁜 와중에도 잠시 멈춰 라디오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아운드입니다. 학기말이 다가오니까 다들 마음이 조금 복잡하죠. 끝나가는 아쉬움도 있고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인지 작은 여유 하나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머릿속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누가 더 바쁜지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도 다들 숨가쁘게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잠깐 쉬어가는 것도 잘 해내기 위한 과정이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이 그 잠깐의 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방송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는 토파보기 특집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들이 어떤 온도로 남아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차분하게 오늘의 서라운드 시작할까요? 네, 저는 오늘 함께 진행할 로디, 콩디, 결디입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서라운드 청취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라운드의 방송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주파수 100.7MHz, 타 지역에서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 온에어로 접속하시거나 공식 어플리케이션 시아를 다운로드하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별그램에 서라운드라고 검색해서 팔로우하시면 공식 계정으로 주기적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에피소드 들어볼까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신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신촌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연세로 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버스킹도 많고 음식점도 진짜 많잖아요. 특히 그 연세로 거리에 밤 되면 조명이 켜져서 노래 들으면서 혼자 걷기만 해도 기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겨울에 조명축제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촌역 3번 출구 근처가 익숙해서 좋아요. 거기 간단한 디저트 하나 사서 음미하면서 천천히 인근 거리를 걸어가는 게 제 힐링 코스였어요. 저도 신촌 정말 좋아하지만 그중 카페 골목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연세대 근처에 조용한 골목 사이사이 카페들이 정말 보석 같은 카페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자리가 없어서 이 카페 저 카페 돌아다니면서 공부할 스팟을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신촌은 디저트도 많고 뭐 한식, 양식, 중식 진짜 유행하는 것들이 제일 빨리빨리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우리 또 DJ들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겠죠. 이 신촌에서 내가 아는 나만의 맛집이 있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맛집은 아니고 이제 디저트 카페인데 이제 음. 서라운더를 위해서 특별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의 이름은 몰리스라는 디저트 카페인데요. 케이크나 초콜릿 이런 걸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시는 곳인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킨 가게라서 그런지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곳이에요. 신촌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서 믿음 가는 곳들이 많은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대학가였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한 거라면 정말 맛집이라는 느낌? 몰리스는 코코아를 꼭 드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막 달달한 초콜릿 맛의 코코아가 아니라 달지 않은 뭔가 초콜릿 자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 맛집입니다. 이야, 몰리스라고요, 몰리스? 네. 되게 몰리스 홍보대사 같다. 말을 되게 잘하신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약간 이렇게 막 숨겨진 맛집까지는 아니고 모두가 다 알만한 곳이긴 한데 혹시 대포찜닭이라는 곳 아시나요? 당연하죠. 알죠. 그쵸. 이거 근데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은 또 새내기 분들 중에서 나중에 후배들 데려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사실 저도 후배랑 한번 밥약을 해봤었는데 여기가 막 맛이 엄청 특이하고 맛있다기보다는 되게 주문 방식이나 이런 게 외향형한테 맞춰져 있는 시스템 느낌? 이 닭 인형 아세요? 그 네. 누르면 소리 나오는 웃긴 거? 그러니까 막 끼오 소리 나는 그쵸, 맞아. 그거죠. 그걸로 주문을 해야 돼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기가 빨린 상태였고 밥 다 먹고 나갈 때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뭐 쿠폰을 긁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점원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사실 내향형인 저는 진짜 기가 많이 빨렸거든요. 근데 또 어찌 보면 되게 이색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후배랑 저와의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다시 방문할 의상은 없지만 또 외향형인 분들 혹시 밥약하고 싶으시다면 전 이곳 진짜 추천드립니다. 거기 맛있었나요? 맛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럼 그걸로 주문했을 때부터 이제 막 기가 빨린 상태였어가지고 맛은 그냥 찜닭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DJ분들 추천해준 맛집과 카페를 나중에 꼭 방문해야 할 장소로 설정해 둬야겠어요. 저희랑 가요.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데 그래도 이곳이 신촌에 정말 유명한 맛집이잖아요. 담산이라고 아시나요? 알아요. 알죠. 거기는 너무 유명한데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는 등갈비를 파는데 등갈비가 이제 국물이 자작하게 있어서 되게 매콤 칼칼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곤드레밥과 같이 먹으면 진짜 정말 환상적인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유명해서 웨이팅도 정말 많고 제가 저번에 친구랑 7시에 갔는데 한 8시 반쯤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촌에서 유명한 맛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신촌 식당에 가실 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산 원래도 웨이팅 긴데 더 길어지겠는데요? 진짜 와. 그쵸. 저도 이제 명디 로디가 말해준 식당들 또 나중에 친구랑 신촌 갈 때 한번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신촌에 친구랑 혹시 싸운 경험 다들 솔직히 있죠? 저희가 지금 음식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이게 하도 음식점이 많고 뭐 가끔 그런 멘트 많이 하잖아요. 뭐 다 좋아, 아무거나 좋아. 이제 둘 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럴 거면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들어가자 해서 저는 그냥 조용히 햄버거로 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면 신촌에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메뉴를 고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결국 돌고 돌아 예전에 먹던 곳으로 항상 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메뉴 때문에 서로 메뉴가 안 맞으면 그렇죠. 아예 밥 약속을 취소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촌이 선택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딜 갈지 고르는 게 은근 고난이 도더라고요. 요즘엔 더워서 그냥 길에 보이는데 들어가자 하는데도 그 앞에서도 막 결정하는데 오래 걸려요. 맞아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신촌에 대해서 뭐 싸운 기억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신촌하면 뭔가 그 색감이나 계절감도 되게 뚜렷하잖아요. 뭔가 봄에는 연세로 꽃길이 있고 여름에는
이런 날씨쯤에 테라스 카페도 가고 또 날씨가 좀 풀리는 가을에 골목길 산책을 가고 겨울에는 화려한 조명 축제 같은 거 되게 사계절에 따라 보는 맛이 있는 느낌? 네, 저는 그 사계절 중에 가을에 있는 신촌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가을 타는 남자군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햇살도 정말 좋고 바람도 신선하고 아, 무엇보다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신촌을 같이 걸어 다닐 때 그 선선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봄에 신촌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몇몇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봄에 신촌역 뒤로 그 벚꽃길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거리를 이제 서라운드 녹음 끝나고 이제 선선할 때 같이 설빙 먹고 걸어가던 그때가 진짜 행복하고 뭔가 청춘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렇게 서라운드랑 신촌에서 벚꽃을 본 지도 벌써 2년째인데 내년 봄에도 신촌 벚꽃 루틴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두 DJ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가을이랑 봄이잖아요. 저도 진짜 봄에 신촌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을도 좋고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두 계절이 진짜 너무 그리워져서 너무 덥지 않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막 봄에 좀 선선했던 신촌의 느낌이 되게 많이 아른거리는 것 같은데 인프피라 그런가 봄에 유독 신촌을 가면 그 막 벚꽃들 보면 상상력이 더 막 샘솟는 느낌? 처음 대면학기 시작할 때 신촌역에서 내려서 캠퍼스로 걸어가던 그 길이 그 낯섦과 동시에 설렘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촌을 추억 저장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골목 저 거리 그냥 걷는 길인데도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어느 순간에 펼쳐보면 다 추억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계속 꺼내보게 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신촌을 못 가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거 노래방 같은 거 보면 막 탑 100에 있길래 되게 유명한 노래인 건 알고는 있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저희 작가분들께서 찾아봐 주셨는데 이게 신촌이라는 장소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엮여서 다시 못 가게 되는 되게 슬픈 내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좀 전반적으로 이 노래가 슬픈 느낌의 노래인가요? 네, 너무 슬프죠. 아, 들어봐야겠다. 근데 또 후렴구 들으면은 안다고 할 수도 있을걸요? 유명한 노래라. 이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던 길이 어느 순간 발걸음이 망설여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신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갈 만한 곳들이 워낙 많고 추억 쌓을 만한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노래까지 나온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추억을 쌓았던 장소가 신촌이기 때문에 신촌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냥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 되고 감정이 되고 결국 한 시절이 되는 것 같아요. 신촌은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 저희 모두의 청춘을 담고 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덕분에 또 저희 DJ들 모두 신촌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언젠가 이 시기를 떠올릴 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배경이 이 신촌일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신촌에는 맛집이 많네요. 소개해준 맛집 다들 다녀왔으려나 모르겠어요. 맞다. 콩디는 이 녹음에 없었죠? 콩디만 아는 신촌 맛집이 있나요? 저는 신촌에 있는 더땡이 추천하겠습니다. 삼겹살집인데 되게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어서 다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맛있겠다. 오늘 끝나고 다들 같이 가요. 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언제부터였는지 몰라 내 맘속에 네가 가득해 항상 추웠던 내 작은 맘이 이제 그대로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우리 이토록 둘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었나봐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외로웠었나봐
한 미소를 어쩌면 우리 이토록 둘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었나 봐.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혼자 외로워했나 봐. 좀 더 가까이 와서 나를 꼭 안아줄래. 그댈 향해 뛰는 내 맘을 전하고파. 어제까지 잘 몰랐던 그대 맑은 눈빛이 하늘처럼 포근하게 느껴져. 하루 한날 지나고 1년이나 지나면 서로 신비감은 없어질지 몰라도 왠지 그때쯤엔 둘만 아는 세상이 생길 것만 같은 이 기분. 하얗게 변한 거리를 봐요. 소복소복 쌓여있는 눈길에 내딛고 싶어. 그대 품에 안겨 우리 처음 본 첫눈 위에. 좀 더 가까이 와서 나를 꼭 안아줄래. 내가 지금 하고픈 말이 있어. 참 고마워요 이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셀 수 없는 공기만큼 사랑해. 하루 한날 지나고 1년이나 지나면 서로 신비감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도 계속 그대 사랑할게 믿어요. 그대의 까만 머리가 좋지만 그대의 머리에 눈이 내린대도 왠지 그때쯤에 둘만 아는 세상이 생길 것만 같은 이 기분.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 바로 들어보실까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옆구리가 시린 친구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늘 고민하는 사랑이란 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연락 텀에 관한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락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익명 1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힘들어요.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적인 스케줄을 아는데 3-4시간에 한 번꼴로 연락이 와서 정말 답답하고 피가 말려요. 거의 매주 연락 문제로 싸웠는데 도통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해결이 나지가 않네요. 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이 연애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회의감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락텀은 정말 사람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1시간이면 된다 그러고 또 누구는 20분 내로는 꼭 봐야 한다 그러고 근데 3-4시간은 좀 너무 심했다. 짱디 지디는 어때요? 혹시 여자친구가 3-4시간 텀으로 연락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짜증나죠.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미리 얘기해주면 이해하겠지만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이 두절된다면 속상하고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전에 연애할 때 그때도 한 3시간 정도 텀을 두고 답장을 주고 받았는데도 막 화났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서 사연자분한테 뭐라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어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네요. 지디는 그 정도면 망상 속 연애 아닌가요? 에이, 무슨 소리 한 겁니까 진짜. 화나네요 정말.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사연자분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애는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남자친구분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연락 정도는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시간은 너무 심하고 2시간이나 1시간 반? 뭐 이 정도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사연자분께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남자친구분이 그동안 장난처럼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사연은 지디가 읽어주시죠. 제가 이번에도 또 읽는 건가요? 네, 이번 사연은 학창시절 연애 경험에 관련된 사연이네요.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급식실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줄을 서고 있던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옆에서 후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봤는데 정말 예쁜 여학생이 그 식판을 들고 교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5초 정도 고개를 돌리면서 쳐다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친구들에게 그 여학생의 이름을 알아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학생의 교실은 1층이었는데 친구들이 교실로 찾아가 그 여학생의 친구를 통해 이름을 알아낸 후에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학생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여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이면 재미없어 보여도 일부러 참여해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면 아무런 말도 못할 것 같아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톡이 왔더라고요. 오빠 안녕. 그 이후로 저는 쭉 그 여학생과 톡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연예인을 좋아하듯 그 여학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막상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고장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어색했는데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톡으로 연락을 이어가다가 그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여전히 그 여학생 앞에만 서면 고장이 나서 어색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여학생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와, 디디 너무 잘 읽어졌는데요? 근데 헤어짐이 다소 갑작스럽네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귀여운 사연이었습니다. 짝사랑을 하던 상대로부터 고백을 받다니 사연자분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학창시절의 사랑은 순수하고 풋풋해서 이렇게 글자로만 접해도 괜시리 마음이 간질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학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연자분께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사연자분께서 지금은 그 어색함을 이겨내시고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이라는 게 앞선 사연처럼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짝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이루어지기 힘든 아주 먼 상대를 좋아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연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까지도 거리가 너무 먼 상대를 짝사랑했던 익명 3입니다. 한 대학교의 운동선수인데요. 경기를 보고 너무 이상형이어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만화 캐릭터 같았어요. 사실 경기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실제로 대화를 해본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래도 6개월간 못 본 상태에서 이번에 개막해서 찾아간 경기에서 한번 봤던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 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먼 상대였기에 다가갈 길이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아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좋아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힘들지만 이제는 잊어보려고 노력해봐야겠어요. 아이고, 제가 참 더 속상하네요. 다들 짝사랑 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짝사랑 박사로서 이 사연에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또 갑자기 추락하듯이 슬프기도 하잖아요. 전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현타가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리가 먼 상대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어서 상상이 잘 안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사연자분은 더 힘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 상대한테는 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거냐고요. 연인 간 연락 문제부터 짝사랑, 그리고 고백까지. 여러모로 딱 20대가 할 법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20대가 또 이렇게 막 사랑을 시작하는 풋풋한 나이잖아요. 연락 문제도 그렇고 나이 먹으면 점점 신경도 안 쓸 법한 내용들이라 고민하는 지금을 즐겨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싸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싸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은 매번 싸우면서도 꼭 다시 알콩달콩 잘 사귀더라고요. 그게 바로 20대 연애의 핵심 아닐까요? 가장 재미있는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죠. 가벼운 마음은 또 절대 아니거든요. 뭘 하든 새롭고 좋은 시기에 다들 행복한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곧 새해가 오는데 연애하기가 신년 목표였던 분들 꼭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목표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한 해가 가는 건 조금 서운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곧 종강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험 기간이지만 곧 종강하고 여유가 생길 테니 따뜻한 방에서 뒹굴거리면서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 다 같이 듣고 올게요. 우리 두 DJ들은 영화 좀 자주 보는 편인지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뽀디, 힙합 말고 영화에도 좀 관심이 있나요? 제가 사실 두 번째로 큰 취미가 네. 영화 보기입니다. 야, 오늘 완전 뽀디의 날이다. 그래서 혼자 영화관을 자주 가기도 하고 집에서 보거나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콩디는 좀 보는 편이에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친구 중에 시네필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막 엄청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친구들이나 막 스몰 토크 할 때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물어보면 막 어벤져스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너무 뻔하고 예술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깊이 있는 영화를 추천하는 척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두 DJ들이 좀 본인들의 최애 영화를 추천해주면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콩디는 좀 좋아하는 영화 있나요? 최애 영화. 또 이런 질문 하실 줄 알고 저는 항상 준비를 해다니는데 다 똑같네요. 네, 저는 인생 영화라고 할 만한 영화는 팀버튼 감독의 가위손이라는 영화인데요. 또 특히 요즘같이 겨울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기 좋으니까 다들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뽀디는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저도 사실 콩디처럼 좀 준비를 하고 다니려고 야, 다들 하는데 계획적이다. 혹시 제가 사용하는 앱 중에 영화 별점을 매기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영화를 다 별점을 매겼을 때 5점 만점을 준 영화가 딱 6개 있어요. 와. 근데 이제 그 중에 토이스토리 3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진짜요? 말하면 뭔가 다들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 본 영화인데 네.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거든요. 에드워드 양이라는 대만 감독의 영화인데 최근에 보고 상당히 감명 깊어서 최애 영화가 됐습니다. 이야, 뭔가 이렇게 평점을 직접 매기는 사람이 영화를 추천하니까 되게 신뢰가 간다, 그렇죠? 재미없으면 뽀디가 책임지는 걸로. 그러면 또 최애 영화를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이건 진짜 영화값이 혹은 시간이 아까웠다는 최악의 영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 아나요? 네. 네. 알죠. 그게 주인공이 꽤 유명했던 배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부활하기를 반복하는 느낌의 줄거리의 영화에서 똑같은 씬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촬영비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왜 보러 갔지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콩디는 좀 본인의 최악의 영화 있었을까요? 저는 1년 동안 지금 악플을 달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와, 무섭다.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돈이 아까워서 영화관에서는 절대 안 자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공감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졸았는데 나오는 길에 너무 허무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영화 저는 안 봤는데 뽀디는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이 영화를. 어땠어요? 근데 저도 명작이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악플을 달 정도의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봤을 때 그날 콩디가 좀 피곤했나 봐요. 그죠? 그랬던 피곤하면 영화 보기도 싫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또 평점을 잘 주는 우리 뽀디는 그럼 막 0점이나 1점 준 영화들도 있어요? 제가 제일 낮게 준 영화가 1.5점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야, 1.5점.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다들 캐츠라는 뮤지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 알아요, 알아요. 그게 2019년에 영화로 실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보러 갔다가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이 돈으로는 진짜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없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보통 뮤지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노래가 빵빵하고 그 노래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게 별로였어요? 아, 그냥 약간 영화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부터 배우까지. 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두 DJ들의 뭔가 영화 취향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개봉한 독립영화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요. 이 영화가 무려 10만 관객을 넘기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사실 진짜 신기한 건 이 영화의 감독님인 윤가은 감독님이 서강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게다가 사학과 출신인 걸로도 아는데 와. 명디 직속 선배인데요. 갑자기 사학과 뻥 차는데요. 한 번도 차본 적 없었는데. 근데 이게 기준을 딱 따졌을 때 독립영화가 10만을 넘긴 건 상업영화로 치면 1000만을 넘긴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독립영화 성공의 기준은 관객 10,000명을 넘기는 건데 와 10만을 넘긴 건 정말 서강대 사학과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대본을 보니까 콩디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방금 개봉했던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좀? 저도 이제 선배님이라는 거를 알고 되게 기대를 하면서 갔었는데 네. 되게 또 전작인 우리들이란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 좀 감동은 덜했는데 소재 자체가 되게 뭔가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주제를 풀어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콩디는 독립영화 그래도 좀 가끔 보는 편인가 보네요. 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영화 좋아하는 우리 뽀디는 독립영화 본 거 있나요? 저는 최근에 그 한국 감독 중에 최초로 칸 영화제 대학생 단편 영화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가 있었거든요. 첫 여름이라는 영화인데 37분짜리 단편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장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어때요? 칸 영화제에 받을 정도의 좀 좋았던 영화인가요? 정말 받을만 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독립영화나 상업영화는 좀 이런 예산적인 차이 때문인가 좀 촬영 기법이나 좀 느낌들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분은 독립영화관을 직접 좀 찾아가서 보는 편인가요? 뽀디는 좀 서울에 있는 데를 좀 가는 편인지.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본다고 하면 네. 독립영화관을 먼저 찾아봐요. 왜냐면 되게 쾌적하기도 하고 되게 극장의 어떤 자리든 스크린이 잘 보이게 구성되어 있기도 해서 웬만하면 독립영화관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콩디는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이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를 독립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또 저희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마포구 사시잖아요. 마포구에도 대표적인 독립영화관이라는 인디스페이스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한국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이었는데 현재는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그 롯데시네마 홍대 입구점 8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또 청취자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이 독립영화 보러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질문 하나 드리자면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이거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각자가 생각했을 때의 차이 우리 뽀디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자본의 규모가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 상업 영화는 정말 배급사의 투자랑 크게 자본이 규모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고 그죠. 독립 영화는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는 자본 또 제작 의도, 상영 방식에서 주요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 상업 영화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흥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또 유명 배우와 스타일에 의존하는 반면 독립 영화는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를 우선해서 소규모 예산 또 비상업적 자금 혹은 독립영화제 상영을 목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화 에피소드 정말 재밌게 녹음했다고 들었어요. 주연 작가님, 아니 뽀디의 첫 녹음이었죠? 역시 문화를 잘 알리신 뽀디라 그런지 진짜 알찬 내용으로만 채워진 것 같아요. 저도 추천해주신 하나 그리고 둘 꼭 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주토피아 2부터 시작해서 나우 유 씨 미까지 개봉한 신작들이 엄청 많잖아요. 추운 연말 극장에서 따뜻하게 보내는 것도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결디와 로디는 저번 방송 때 안 오셨잖아요. 두 분의 최애 영화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로맨스와 함께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화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파리 풍경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확실히 풍경을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죠. 맞아요. 저는 최근에 주토피아2를 봤거든요.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역시 주토피아 시리즈는 믿고 본다. 정말 재밌고 주디와 닉이라는 캐릭터의 호흡도 정말 잘 맞으니까 꼭 청취자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시장이 커지면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동물 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동물 복지는 단순히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자는 개념인데요. 이 동물 복지의 개념은 19세기의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동물을 기계처럼 다루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걸 주장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오, 이게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군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에는 동물 권리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등장했는데 동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예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철학자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피터 싱어는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인종차별만큼 부당하다라고도 했어요. 저는 이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동물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기보다는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물원이나 동물 카페, 아쿠아리움 같은 곳이요. 이곳에 있는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동물 카페, 강아지 카페에 갔던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렇게 뛰다가 강아지가 흥분해서 저를 물었었어요. 그때는 되게 놀랐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전에 TV에서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내용에 따르면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동물원이나 이제 수족관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제 시설 요건을 꼭 만족해야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는 움직임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물원 하면 동물을 데리고 돈을 버는 약간 동물들의 권리를 착취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작년에 청주동물원이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이 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 거점 동물원이라는 게 종보존 혹은 질병 관리를 위해서 정부한테서 예산을 받고 동물의 복지 그리고 권리를 위해서 조금 힘쓰는 동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기사를 보고 뭔가 기존에 있던 동물원이나 뭔가 저희가 얘기했던 곳들을 그냥 무작정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좀 이 기존에 있었던 장소들을 활용해서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을 대상화하거나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떠올려보면 동물원만큼이나 제가 언급했던 동물 카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부터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라쿤이나 미어캣을 또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알파카가 있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알파카는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그런데 보는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을 하지만 카페에 있는 동물들이 행복할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한 기사에 따르면 어떤 라쿤 카페에 동물들은 좁고 은신처도 없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벽을 긁거나 몸을 계속 흔드는 것 같이 이상 행동을 계속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음식점으로 등록된 동물 카페는 위생 기준도 모호해서 인수 공통 전염병 위험도 있다고 해요. 동물들이 갇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동물원이잖아요. 그죠. 동물원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면서도 예전부터 동물 학대로 말이 참 많이 나왔던 장소잖아요. 정형 행동이라고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하거나 계속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하는 동물들도 많대요.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아쿠아리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돌고래쇼 이런 거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훈련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우리가 즐기고 소비하는 동안 어떤 동물들은 억압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잔인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동물은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인데 말이죠. 네,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 관계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보면 방금 말했던 특수한 공간 말고 우리의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물의 권리를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중에도 사실 되게 낯설고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 축산업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고기, 달걀, 우유 같은 식품들 뒤에 어떤 현실이 가려져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닭이니까 그냥 먹지. 소는 원래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다 갔을까라는 것을 한 번씩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공장식 축산이라는 단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동물을 공장에서 부품처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죠. 네, 닭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살다가 도축이 된다고 합니다. 병아리일 때부터 조명, 온도, 사료까지 전부 조절받으면서요. 그 환경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봤다면 진짜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동물이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거위한테 강제로 먹이를 주입해서 푸아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맛보다는 고통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복지 축산이라는 대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해주면서 동물을 사육하자는 방식이죠. 닭이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소가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살짝 올라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덜 잔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의 선택이 변하면 산업도 조금씩 변해가기 마련이니까요. 다시 들어도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문제들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되게 복잡하고 또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특히 동물 카페나 아쿠아리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실제로 그 공간에서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들으니까 그냥 귀엽고 신기한 모습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동물복지나 공장식 축산 이야기로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매일 소비하는 문제인데 그 뒤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됐던 꽤 중요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듣는 분들도 이 에피소드 통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동물복지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훑어봤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바로 들어볼까요? 이제 수능 변천사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1년에 2번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예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근데 수능을 처음 치렀던 94학년도에는 8월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 한 번, 총 2번의 수능을 치렀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수능 한 번 보는 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1년에 2번이나 보다니.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시대였네요. 근데 1차 수능과 2차 수능 중에 더 높은 점수가 나온 시험을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면 뭔가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 두 DJ들은 시험 2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한 번의 수능이 좋아요? 저는 평소에 잘하다가 수능에서 망친 친구들을 많이 봐서 2번 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2번 보고 싶지 않네요. 제 잘하다가 망친 친구라는 느낌이 진짜 좀 와닿는 게 저도 아까 국어 수능 때 망쳤다 했잖아요. 맞아요. 모의고사 때 괜찮게 나오다가 수능 때 망치니까 2번 보면 뭔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진짜 실력이 부족해서 수능을 못 본 건지 아니면 떨려서 못 본 건지. 그래서 전 2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완전 2번이요. 저도 시험 치기 전에 많이 떠는 타입인데 2번 치게 해준다고 하면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둘 다 좀 더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수능을 봤던 94학년도에는 1차에 비해서 2차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결국 1년 만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뭔가 허무한데요. 또 물수능, 불수능 역사도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2001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물수능이라 만점자가 무려 66명이나 나왔다고 해요. 와, 뭔가 물수능이면 일단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나중에 등급이 나올 때 뒤통수 맞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불수능을 생각해보면 수능 볼 때부터 멘탈이 다 나가서 시험을 망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디랑 콩디는 물수능이랑 불수능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나요? 전 차라리 불수능이요. 네. 물수능에서 변별이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워서 다 같이 못 보는 걸 택하겠습니다. 저도 무조건 불수능이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서 오히려 너무 쉬워지면 시험 치다가 다 맞아야겠다는 압박감이 들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두 DJ들은 불수능을 선호하는 걸로. 근데 어쨌든 가장 베스트는 난이도 조절을 좀 잘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매 연도마다 이 수능에 대해서 좀 기사들을 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수능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번 연도는 물수능이었다, 이번 연도는 불수능이었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 2003학년도 수능에 모의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럼 그 전에 수능 본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없이 바로 수능을 본 거네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히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2006학년도의 수능에는 이 수능 샤프라는 게 처음 도입됐다고 하네요. 수능 샤프 진짜 짱짱하죠. 저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은 자연재해로 수능 날짜가 미뤄진 최초의 수능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다고 하네요. 이건 비교적 최근이라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마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경험하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1학년도 수능부터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연기되기도 했고 모든 책상을 가림막에 설치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봤었던 다시 생각만 해도 그 답답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나이 때는 코로나를 빼고 수능이나 입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마스크 쓰고 가림막 치고 손소독제 챙기고 그 분위기를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맞아요. 저도 학교 시험 보다가 마스크 안에서 막 숨차가지고 살짝 내릴 때 눈치 엄청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점심시간을 생각해보면 도시락 먹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맞아요. 막 가림막 사이로 말도 못하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되게 조용조용히 먹고 진짜 교실 전체가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도시락 먹을 때 유일하게 마스크를 내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랄까요? 저는 수능날 도시락 메뉴 고를 때 진짜 고민했어요. 배고플까봐 많이 싸면 졸릴 것 같고 또 가볍게 싸면 또 뒤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수능 도시락으로 뭐 드셨나요?
저는 뭔가 그런 좀 혼자만의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새로운 걸 먹거나 낯선 걸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고 늘 먹던 되게 무난한 소고기 묵국이나 뭐 진미채, 계란말이 정도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앞서서 국어를 망쳤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수학 끝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진짜 다 먹고 어머니가 간식으로 초콜릿도 좀 많이 싸주셨어요. 근데 그 초콜릿까지 다 먹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결디는 뭐 싸갔어요? 저도 소고기 묵국 먹은 것 같은데요. 오. 네. 저도 집에서 늘 먹던 반찬이랑 집밥처럼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는 부모님께서 싸주셔서 되게 집밥처럼 먹었는데 작년에 재미삼아서 한번 수능을 더 봤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바로 간 거여서 이제 싸주실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이렇게 사서 갔는데 되게 주변 친구들의 기선을 제압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수능 얘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괜히 그날의 공기까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특히 94년도 2번 봤던 수능 얘기는 지금 다시 들어도 살짝 충격이긴 하네요. 저는 물수능, 불수능 얘기 다시 들으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멘탈 나가고 쉬우면 쉬운 대로 압박감이 있었던 그 느낌. 듣자마자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수능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진짜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기억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가림막, 마스크, 손소독제. 말하면서도 참 특이했던 시대였죠. 도시락 얘기도 그렇고 다들 메뉴 고민을 했던 게 너무 공감이 되네요. 지금 다시 들어봐도 제일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하면 추운 겨울인데 요새 너무 춥지 않나요? 그니까요. 밖으로 나가진 못하겠어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종강하고 크리스마스도 오잖아요. 서라운더 분들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네요. 다음 방송 때는 다들 시험도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어땠어? 나는 오늘 미친 것 같아. 오늘의 우리가 너무 완벽해서 좋았던 풍경 스치는 표정들도 설레는 너의 그 목소리 아무도 모르는 걸 우린 알고 있지. 외로웠던 마음은 서로를 바라보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우리 두 손을 맞잡고 싶어. 눈을 감지 마, 걱정하지 마. 밖은 이제 어둡지만 햇살 같은 네 모습도 별빛 같은 미소도 사진처럼 남아두고 싶은 소중한 순간도 할 말이 더 남았지만 안아주고 싶지만 좋아하는 마음 가득 여기 이대로 안녕 두렵거나 힘들 때 이걸 기억해줘. 너를 항상 응원하는 내가 있다는 걸. 혹시나 내가 그리워지면 언제나 여기 있을게. 이런 내 모습 너도 좋다면 네 목소리 들려
깊이 스치는 순간도